자,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와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와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이고요. 또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전문적 원조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전문적 원조관계의 요소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또 이 전문적 원조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7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7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자, 두 주먹을 푹 끈쥐고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강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7장 관계의 이해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제1장 사회복지 실천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두 번째는 전문적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전문적 원조관계의 기본 원칙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와 또 그 관계를 다루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전문적 원조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과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상호작용의 결과적인 모습이고 산물이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우리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이야말로 사회복지 실천의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예요. 질문을 하고 답하고 답에 대한 또 질문을 하고 답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적응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관계와 차이점은 전문적인 관계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죠. 그 전문직 사회복지사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감정과 태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사이에서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협력 또는 협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의 총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얘기를 했죠. 이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돕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회복지 실천은 사실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실천 이꼬로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정도로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전문적으로 원조해주는,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전문적 원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문적 관계를 갖기 위한 기본 요소가요.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실된 관심을 가지며 이들의 감정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를 해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타인에 대한, 즉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헌신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의무는 관계를 맺을 때 필수적인 절차상의 조건들로서 시간 약속을 한다던가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라든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 유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헌신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과 의무를 갖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대한 권리를 가진 독특한 개인으로서 배려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인식, 또 경청하는 태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주의 집중, 또 돕고자 하는 열망의 전달,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실된 염려를 의미하는 것이 수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전문적 원조관계 7가지 원칙에서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사람대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전문적 원조관계를 잘 가지려면 감정이입의 요소를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수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인데요. 감정이입은 타인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자신을 투사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이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전문적 원조관계를 가지려면 이런 기본 요소 항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권위와 권한이거든요. 이 권위와 권한, 권위는요,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정의를 해요. 이 권위, author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운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인정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임명을 한 거고요.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사회복지사로서 권위를 위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그 권위에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그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또 클라이언트도 그 권위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이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솔직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직성, 믿음직함, 가장되지 않는 것, 그리고 신뢰감, 그리고 진실함과 같은 뜻을 함축된 용어가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가질 때 이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야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을 때 그 개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 중에 이 진실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곱 번째, 그 밖에 요구되는 전문가적인 자질 중에서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조성. 창조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이 창조성이야말로 클라이언트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을 오픈하면서 함께 전문적인 원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민감성 또한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이에요.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 사회복지사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문적 원조 관계 기본 요소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칙, 우리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칙 7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7가지 원칙은 반드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원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또 7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7가지 기본 원칙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매년마다 한두 문제씩 꼭 이렇게 나오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꼭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이면서도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도 아주 필요한 지식이니까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가지 원칙인데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통수, 비자비. 이렇게 개의, 통수, 비자비. 이렇게 7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개가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개별화의 원칙. 이 개별화라는 것은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면서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을 도와줌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개별화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개별화. 개별화는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E, F, G 이렇게 개인의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하면은 A는
A와 B, C, D, E, F가 다 달라요.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상황도 다르고 또 문제나 욕구가 다 다르죠. 그래서 A는 A에 맞는 개별화, 상이한 원리와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B는 B 나름대로의 개별화 원리에 따라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C는 C대로. 그래서 각각의 개인을 내 맞는 그런 개입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별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 사람은 뭐 더러워, 이 사람은 범죄자야,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 즉 전체적인 면까지 관여해야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청은 물론이고 감정이입적 이해, 수용, 진실성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개별화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경청, 상대방의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감정이입 얘기했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 감정이입적 이해, 또 수용,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군중 속에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한 사람에 따른 그 상이한 원리와 방법으로 개입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런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개의 통수 비자비, 이렇게 7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개별화 얘기했죠. 의예요. 개의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거 좀 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한테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자기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있고 또 밝히기가 어려운 얘기들은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확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개입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칙 두 번째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의 감정 표현을 낙담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회를 자꾸만 마련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너무 공포감을 조장을 한다든가, 뭐 다구친다든가,
뭐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러면은 부정적이고 수치스럽고 열등감 사로잡힌 그런 얘기들을 안 하겠죠.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또 허용적인 태도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뭐 감정이입, 또 진실성, 뭐 이런 것을 가지고요. 클라이언트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이입도 해주고 끄떡끄떡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도록 또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개의 통수 비자비에서요. 개별화 얘기했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통의 통. 개의 통제된 정서적 관여. 이 의도적인 감정 표현도 좀 외우기가 어렵지만 통제된 정서적 관여도 좀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의도적인 감정 표현도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 정서적으로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절제된 정서적 관여를 해야 돼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인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하는 거예요. 적절히 반응하는 거.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울먹여요. 울어. 그러면 슬픈 표정을 지어주면서 적절하게 그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 슬픔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거. 정서적으로 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슬펐겠군요. 아, 그때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또 기뻐하는 대로 정서적으로 관여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거죠. 그러되 통제해야 돼요. 너무 클라이언트가 막 운다고 해서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지사가 너무 막 그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더 운다든가 클라이언트가 기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오버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된 정서적 관여.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원조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는요, 이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민감성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민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 능력이 있어요. 이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그의 문제에 관한 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 또는 응답을 해줘야 돼.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표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적절하게 자신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반응. 아, 그렇군요. 아, 잘 됐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추임새를 맞추는 거. 이것을 반응 또는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할 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원조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세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거든요. 수용. 자, 우리 7가지 원칙 얘기했어요. 전문적 원조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7가지 원칙. 개, 의, 통수, 비, 자, 비. 이렇게 7가지 얘기했는데,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세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 네 번째, 수용이에요. 수용. 자, 수용은요,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양점, 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태도 및 행동 등을 그대로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행동 원칙이 수용이에요. 수용. 자, 수용한다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일탈적인 태도나 행동을 시인한다,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에요.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용의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념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먼저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수용을 하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장애물은요, 인간 행동 유형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이런 장애물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거, 이런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감정을 돌리는 거, 이거 제거를 해야 되죠. 또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의 결여,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에요. 이런 장애물을 없앨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면 제대로 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용,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문적 원조관계의 기본 원칙 네 번째, 수용, 이 수용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비심판적 태도예요. 자, 우리 7가지 원칙 하고 있죠. 개의, 통수, 비, 자, 비. 비심판적 태도예요. 비심판적 태도. 비심판적 태도는 비자는 안일 비자예요. 안일 비자.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태도를 비심판적 태도라고 해요.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정죄한다. 종교적인 용어로 정죄한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아주 부도덕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것을 심판적 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심판적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등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면 안 돼요.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비판을 받을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신뢰감과 자존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진정한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자유롭게 토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의도적인 감정 표현 있죠? 이 의도적인 감정 표현,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한테 내 진실된 고민과 내 진실된 상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나무람을 듣는다든가 비판을 받는다든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클라이언트는 절대로 자기의 솔직한 그런 감정 표현이나 자기의 솔직한 그 문제나 욕구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원조 관계를 가질 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이런 비심판적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심판적 태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비심판적인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히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면서 적절한 치료적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도록 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비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또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해서 그가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이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한테 비춰줬을 때, 이 클라이언트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솔직한 그런 욕구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 전문적 원조 관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개의 통수 비자 비 이렇게 했을 때 자예요. 자,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3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자, 비심판적 태도, 그리고 자기결정이에요.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거, 이게 자기결정이에요. 이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왔을 때 상담을 해서 이제 개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개입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A 방안이 있고 B 방안이 있고 C 방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클라이언트께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결정은 사회복지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을 자기결정이라고 해요. 이 자기결정은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가치이고요. 또 우리 인간관계를 이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가질 때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또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존경심을 갖고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의 주체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결정의 원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 동반자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함께 하되 그 결정의 선택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는요, 클라이언트가 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성장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자기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 7가지 원칙, 개의, 통수, 비자, 비.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보장이에요.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기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통해서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비밀보장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무이고요. 성공적인 사회복지 실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기결정 또 이 비밀보장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밀보장, 클라이언트로부터 안 비밀은 밖에다가 누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비밀보장을 이렇게 누설해야 될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최대 가치, 생명 존중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살을 하겠다. 난 자살을 하겠다. 난 지금 나가서 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죠. 그것은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비밀 보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의 원칙이거든요.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그 기간 내에서나 다른 기관 전문 직원에게 밝혀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모든 직원에게 비밀 보장의 의무가 동등하게 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7대 기본 원칙, 개, 의, 통수, 비, 자, 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비밀보장. 이렇게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그 원칙의 개념과 또 그 개념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의 7대 원칙 보면요.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에 개인으로 처우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화의 원칙이에요. 감정을 표명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고 싶은 욕구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여기에 관련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이것은 수용이에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 비심판적 태도고요.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구들을 클라이언트는 갖고 있죠. 그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자기결정. 자신에 관한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욕구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비밀보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요.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와 관계 다루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개입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가질 때 이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고요.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첫 번째가 불신이에요. 신뢰감이 없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불신은 거의 대부분 이전의 중요한 다른 관계에서 비롯될 수가 있어요.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격려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상처를 미리 예상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노출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가질 때는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라포 형성이라고 해요. ROPPORT. ROPPORT.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감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발성이에요. 비자발성. 비자는 아닐 비자죠. 자발성은 스스로 오는 거예요.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스스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에 의해서 의뢰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죠. 이런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변화의 동기가 없이 타인에 의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강요받은 사람으로서 개입 과정에서 이 개입 과정에 대한 불만과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어요. 저항.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방해하는 힘이에요. 사회복지사의 개인 목표와는 반대되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원조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관계에 있어서 주로 많이 보이는 저항의 유형은요, 침묵이 있어요. 침묵. 말을 해라 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경우 저항이에요. 핵심에서 벗어난 주제를 말하는 거, 이것도 저항이에요. 무력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해봤자 뻔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안 될 거라는 무력감을 나타내는 거. 이거 저항에 속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축소하거나 마술적 해법을 기대하는 거. 이거 저항이에요. 저항 심리를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면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면담 중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지루해하거나 하품을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저항의 한 형태로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와 역전이가 있어요. 전이. 이 전이와 역전이 가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린 시절 누군가에 대해서 느꼈던 바람, 원망, 사랑, 두려움의 감정들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많은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런 클라이언트가 성장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딱 만났는데 이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꼭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아빠를 대하듯이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거. 이것을 전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역전이는요, 이 반대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마치 자신이 과거에 접한 어떤 인물인 것처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인물에 대한 그런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도 문제고 역전이도 문제예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이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잘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긍정적인 재해석이에요. 이 긍정적인 재해석은요, 재명령 기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법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방어를 줄이고 손상되기 쉬운 자존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기회로 문제를 재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재규정은 긍정을 강조함으로써 불편, 두려움,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이게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재규정을 해줌으로써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다루는 방법이 있고요. 직면이라는 게 있는데,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감정, 행동과 대면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인식을 고양시키고 변화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것과 서로 다를 때, 모순이 있을 때 직면을 한다 그러면요, 클라이언트한테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르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리고 스스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을 직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다루기, 전이와 역전이를 다루는 건데요. 전이는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관점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낀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유래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전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전이는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와 현실적인 관계에 관점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전이로 인해서 관계가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알리고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를 다룸으로 인해서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아까 저항이 있었죠? 저항 다루기예요. 변화로서의 진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저항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목표 달성을 심각하게 방해할 때 저항을 다루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항의 저변에 있는 현재의 감정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이 기법은 저항을 인식해서 해결하는 것 외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관계는 전문적 원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적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 한번 살펴봤고요. 전문적 원조관계에 있어서 7대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그 관계를 또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